금요일 주말입니다. 예, 소나님, 뭐, 안개가 이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신다고요. 점점 밤이 길어집니다. 그죠? 10월달까지는 점점 밤이 길어집니다. 예, 6시 방송을 시작을 하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제, 어둠이 싹 걷히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 획 지나갔죠. 어저께, 우리 댓글 주신 분 중에, 우리, 마하트마나 박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그동안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다에는 왜 안 나왔냐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죠? 나올라만 더 한대요. 그죠? 천안함도 새롭게 밝혀진 것들도 많지만, 또 세월호에 대해서도, 정리한 것들도 있고, 근데 왜 뉴스공장에서 안 불러줄까요? 안 불러주는 겁니다. 전 나가고 싶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안 불러줍니다. 거기에는 그게 있습니다. 낙곰수 때는 우리 김원희 총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때 제가 2번 나갔습니다. 낙곰수 때는. 한 번은 이제 제가 단독으로 가서 정리한 거를 발표를 했고요.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이승은 교수님 또 서재정 박사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나오셨을 때 함께 한 번 또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 공장에서 이렇게 다뤄주면 참 좋을 텐데, 세월호 때, 예, 세월호 때 엔카와 관련된 문제로 제가 그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텐데, 그래서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김원준 총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 감독님께서 엔카 쪽을 굉장히 또 영화까지 만드셔서 발표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 그와 다른 논리에 대한 이야기는 불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안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불러주면 저는 아주 흔쾌히 기분 좋게 나가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불러주면 나갑니다. 예. 우리 로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모여서 드는 생각은 정부조사단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무슨 얘기냐? 한중 줄타기 하는 거 미국에서, 그죠? 바이든이 아프간 철수하자마자 한국에다가 미중 줄타기 하는 건데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분위기, 예, 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한없이 착한 정부한테 돌아오는 것은, 착하고 선한 정부한테 돌아오는 것은 볼모 잡히는 것과 그리고 호구 잡히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 7번째 브리핑, 대통령님께 드리는 7번째 브리핑에 그런 내용들로 해서 청와대로도 편지를 보내고 했지만 많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왜 호구 잡히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다고요. 예, 외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줄타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외교가 우리의 이득을 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갈등 관계에서 또 갈등을 풀어야 되는 관계에서 또 3자 간에 4자 간에 이런 갈등 관계에서는 그거를 줄타기로 본다면 줄타기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외교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양자 선택을 해라, 내한테 줄을 서라,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결례이기도 하지만 거의 협박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는 안보라고 하는 그런 볼모를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호구로 보는 것이 아닌가. 예, 그죠? 우리 노영탄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절대 철수 못한다. 철수하라고 해 철수 못한다. 그죠? 아마 그쪽 참모들은 그럴 거예요. 절대로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철수하라는 말이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라고 그쪽 참모는 또 그쪽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철수하라고 해보시죠. 철수 못합니다. 왜? 한반도라고 하는 여기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것은 극동에서의 미국이 극동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는 것, 예, 거기에서 중대한 기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땅까지 다 제공하고 부지 제공 다 하면서까지 우리가 방위 분담금까지도, 트럼프 때는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방위 분담금 올린다고. 예? 우리 땅 주고 우리 다 주고 기지 내주면서 방위 분담금까지 줘야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모 잡히면 호구 잡히는 겁니다. 우리 강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메인 꼭지를 다룰 내용이니까 그만큼만 하고요. 이산화 선생님, 세월호 진실 밝히는 것이 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예, 우리 문 대통령께서 앞으로 뭐 기한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 그래요. 뭐 4년 5개월째 직무유기 중이죠. 한마디로 이제 직무유기. 촛불 정부 아닙니까? 촛불로 탄생한 촛불 정부가, 예,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 지금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떡하지? 그건 직무유기예요. 엄격히, 예, 직무유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6개월 남았으니 좀 더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지켜볼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산화 선생님 혹시 시인님이세요? 맞으면 한번 하면 제가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산화 시인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노영탄님, 문정부의 미스테리, 세월호 외면, 천안함 북한 소행, 그죠? 세월호, 예, 지난 검찰 선조위, 예, 선조위 때부터 또 특조위,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또 가져갔다가 또 특검까지 했는데 결국 면죄부만 주는 결과만 내놨습니다. 저는 정말 선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그룹을 짜서 들여다봐서 펼쳐내야 할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헤쳤더라면, 그리고 그 해난 사고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펼쳐놨더라면 그대로 세월호에서 밝혀내는 게 굉장히 쉬웠을 터인데 그거를 그때부터 하지 않으니, 예, 다 열어젖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부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요. 적절한 시기에 또 오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지치지 않는 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진사랑님, 외교적인 결례, 그죠? 맞죠? 그죠? 예, 여기에서 한국의,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줄타기, 예, 그건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협박. 예. 미치올린, 한국을 속국으로 여기는 미국. 정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LA 폭동이 났을 때요. LA 폭동이 났을 때에 그 폭동의 그 물꼬를 우리 LA의 한국인들, 그다음 거기서 한국 상인, 예, 그분들로 물꼬를 돌려서 막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만들었던 그런 겁니다. 그건 정말 그 옛날에 일본에서 간토 대지진 때 우물에 한국인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했던 그것과 뭐 다름없는, 예, 그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예, 그런 것이죠. 우리를 속국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이산화 선생님, 커드 가입하라는 말인가요? 중국과 냉전에, 예, 말씀하셨고요. 예, 미추홀린, 미군 철수하는 한이 있어도 대중무역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죠? 네. 우리는 왜 우리끼리 협의하고, 우리끼리 의논하고, 예? 우리 한반도 내에서 우리끼리 합의를 보고 왜 결정하지 못할까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사실 천안함 사건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근실을 밝혀내면 개성공단 바로 열 수 있는 것이고 금강산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것은 지난 6월 달에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6월 중에 뭔가 소식이 있을 것처럼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뭐 거짓말하거나 그분이 앞서가는 분이 아니신데 뭔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당시에 남북 간에 뭔가 의논할 수 있는 기류가 흘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서 뭐 그냥 놀러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언가 의논하기 위해서 간 건 분명한데, 그리고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통신선도 열었지 않습니까? 그죠? 통신선까지 개통을 했습니다. 꽉 닫혀있던 통신선을 열어젖히는 데에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그것도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전제가 되어서 통신선을 연 것인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마치 충분히 연기할 것 같았던 한미연합훈련을 갑자기 또 다시 하는 걸로 가버렸어요.
안 해도 될 정도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어떤 집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니 한미연합훈련은 무조건 해야 돼. 왜?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 다시 남북 간에 열릴 뻔한 통신선처럼 열리고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 방에 막아버릴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 바로 북쪽에서는 또 그에 대한 반응이 오고 결국 지금 또 정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세훈 전 통일부 장관께서 곧 조만간에 어떤 소식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은 그냥 아닌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물밑에서 그러한 작업은 진행 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속국인 거죠. 사사건건 미국의 눈치만 보는 속국인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여담입니다만은 금요일이니까 여담입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딸아이가 여름 휴가를 집에 와서 좀 쉬다가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중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던 이제 절친을 집에 가서 만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딸아이는 좀 결혼 정년기에 왔습니다만 아직 미혼이지만 그 친구는 이미 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하나 있고 또 아이를 또 가진 그런 상태. 그러니까 또 아이 육아에 힘든 것도 있고 다시 또 이제 아기를 또 가졌으니 또 이중으로 또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앉아서 뭐 긴 시간도 아닌데 시어머니와의 어려운 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식구하고 대화하는 거를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듣게 됐어요. 네, 우리는 아이들이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열어서 이야기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어떤 대화가 있는 거는 이렇게 듣게 되는데 들어보니 아주 가까운 친구니까 그냥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그런 관계를 모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들으면서 어느 집에나 있을 만한 일이기도 하고 또 시집살이 뭐 시집살이가 아니라도 시부모님과의 어떤 부부간의 힘든 부분이 누구나 다 있을 만한 부분인데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그 친구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이제 딸아이도 결혼하기 전인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 제가 나중에 식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어머니한테 힘들거나 그 다음에 불편하거나 아니면 섭섭하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쭉 자라는 동안에 내가 나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섭섭함 그 사례를 곰곰이 하나 둘 셋 넷 생각을 해보라고. 자라면서 부모한테 원망스럽고 또는 섭섭하고 화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서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 과연 시어머니가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받았던 섭섭함보다 더 큰 것인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역으로 마찬가지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러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다고는 해도 사위 절대 아들 안 되고 며느리는 절대 딸 안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근원이 뭐냐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가까운 절친이라고 해서 절친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미주알 고주알 고부간에 힘들었던 얘기를 쭉 펼쳐 놓는다고 한다면 얘는 나의 아주 가까운 절친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른 친구도 반복이 계속된다고 하면 내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부부간에 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워한다 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은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미워해야 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뒷담화잖아요. 뒷담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가 절대 딸 안 되는 이유는 뒷담화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내 자식 어디 가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 자식 부족한 거 있고 못난 거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해도 누구한테 가서 내 아들, 내 딸 흉보는 부모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위하고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쉽게,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거기는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그거 자체가 결국은 부착되고 굳어지면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미워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 현실로 가져와 보자고요. 자, 우리 지금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은 죽어도 미워. 하는 거 보니 미워 죽겠어. 절대로 저 사람은 내가 뽑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계속 어디 가서 뒷담화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저거는 못되라고 계속 글을 쓰고 날리고 얘기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미워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막 그냥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재명 후보 녹음 내용까지 다 나왔으니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내용만 이렇게 들어봐도 그냥 밥 먹고 있던 밥그릇을 확 집어 던지고 싶을 만큼 화가 울었지. 뭐야, 이 사람의 인격이 뭐 이거밖에 안 돼? 이 수준밖에 안 돼? 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그 가정사에, 가정간에 얘기했던 게 어떻게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가족의 문제가, 한 번씩 누구나 폭발할 수 있는 감정의 문제가, 그렇지만 그 속에는 인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먹던 밥그릇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그래요. 또 이낙연 후보 한번 볼까요? 점잖고 그렇다고 해도 우유부단하고 뭔가 확확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사사건건 우유한 부분 하면은 그야말로 진짜 먹던 우유컵이라도 던지고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좋은 면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행정을 하는 지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정도로 행정을 과감하게, 그 다음에 발빠르게 그리고 하는 분은 아마 거의 독보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행정력만큼은 아마 어느 누구도 구애하지 못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님은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참 사람을 유화적으로 사람을 포용하고 풀어나가는 데에는 그야말로 또 독보적인 분 아닙니까? 그죠? 또 그렇게 화 많이 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온갖 10개, 20개의 표정이 있다도 동일한 표정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그런 분의 인품은 정말 지도자로서의 좋은 또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나란히 펼쳐놓고, 그 장점과 단점을 나란히 펼쳐놓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가 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본다면, 그것이 고부간의 갈등이든 부부간의 갈등이든 또는 사위 며느리와의 갈등이든 딸과의 갈등이든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 사이에는 최대한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할 수 있는 요소를 줄여나가는 지혜, 그 다음에 상쇄시킬 수 있는 지혜, 그런 거를 통해서 미워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건 인트로로 드린 말씀이고요. 그거와 조금 연관되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준비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의 완성은 선의 얼굴을 갖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악의 완성은 선의 얼굴을 갖는 것. 느낌이 오십니까? 악이 완성이 되면 그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그래서 악의 완성은 선을 갖는 것이다. The perfection of evil has the face of what is good 이라는 건데요. 볼까요? 이명박이 BBK는 내가 만들었습니다 한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피해자 김경준 씨는 그죠? MB가 BBK 소유자가 아닌 이상 아래와 같은 마음대로 BBK에서 돈을 인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음에 요겁니다. 유동성 거래 내역까지 펼쳐놓고 이명박 해서 이제 돈 입출금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쓴 거를 깠죠. 그죠? 크리스토퍼 김경준 씨가
그래서 MB가 BBK 자금의 인출권이 있다는 사실은 그가 BBK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뭐 동영상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뭐 1월 달에 BBK를 설립을 했다. 동영상까지 다 나왔는데요. 뭐 소유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BBK 수사에 대한 최고의 걸림돌은 검찰입니다. BBK 재수사란 결국 검찰의 사건 조작을 수사하는 것이므로 검찰 자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건 기록 등을 거부하면서 계속 저항하고 최대한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김경준 씨는 정말 피를 토하듯이 그냥 이거 그때 그 당시에 트위터로 막 그냥 뭐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은 BBK에 대해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았죠. 한 달 안 1월 달에 BBK를 설립하고 본인이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을 했다는 것이 육성 영상까지 동영상에 담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누가 면죄부를 줬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사람이 나서서 BBK 자기가 막아줬다고 얘기합니다. 홍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그 당시에 이명박 사건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막아요. BBK 사건 막아줘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홍준표가 BBK 사건을 막아줬기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이명박 BBK 검증 내가 다 막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알죠? 누가 1등 공신인지 알지 않습니까? 1등 공신은 검찰이었죠. 정치검찰. BBK 수사팀장이었던 이 양반이 MB 정치검찰, 아까 김경준이 얘기했듯이 BBK를 재수사한다는 것은 검찰의 내부, 검찰의 치부, 검찰의 과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양반은 MB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버립니다. MB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의 역할을 하죠. 검찰의 무리한 기소 과잉 수사는 MB 정권 정치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광우병 위원 보도 PD 수첩 수사, 정현조저인 KBS 사장 수사,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부터 해서 그다음 검찰의 봐주기 수사, 청와대 국무총리 민간인 국법 불법 사찰, 이명박 대통령 대곡동 사저 부인 매지 등등등 BBK까지 좀 더 면죄부를 줘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그럼에도 MB 때 쿨했다 그래요.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총장을 만들어줬더니 MB 때 쿨했다고 얘기합니다. MB 정부 쿨했다는 윤석열 오히려 정치 검찰의 전성기를 부과를 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MB맨이었죠. MB 정권 출범 이후에 범죄정보 2담당관, 중수 1과장, 중수 2과장 등 요직 임명으로 쭉쭉쭉 올라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박근혜 정부. 박근혜는 세월호 침몰 사건. 세월호 침몰 때 머리 손질했다. 그 다음 국정농단. 결국은 이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전 대통령이 이러한 국정농단과 그러한 걸로 해서 구속이 됐죠. 촛불혁명 때문에 구속이 됐죠. 그 두 사람을 구속이 됐던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들고 일어났던 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한 것도 촛불혁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이 거대한 민중의 분노를 검찰도 그렇고, 심지어 저쪽 한나라당도 그렇고,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당명이 계속 바꾸니까 어쨌든 그냥 하나로 그냥 통칩시다. 그들조차도 탄핵을 하지면 자신들이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에 왔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이 되고 정권도 물러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말이죠. 현재도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야 될 주체가
부실하게 국가를 운영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지금 펼쳐져 있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물러난 다음에 새롭게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차기 정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놓고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실래요? 촛불혁명으로 그 다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났는가 한번 보실까요? 투표 결과 문재인 후보 당선 41%, 홍준표 자유한국당 24%, 안철수 국민의당 21%, 유승민 바른정당 6%, 심상정 정의당 6%. 압승했네. 41%. 2등과의 격차가 20% 가까이 나네. 17%가 나네. 2등이 24%, 3등이 안철수 21%, 유승민 6%, 심상정 6%.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실래요? 자, 문재인 41%, 심상정 6%, 자, 문앤심 이쪽, 네? 민주, 진보, 자, 오른쪽에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7%,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치면 52%네요. 만약에 문재인, 그다음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하고 홍, 안, 유가 단일화를 했다면 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쪼개졌게 망정이지 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10년 가까운 정부의 부실함과 부정함과 온갖 국정농단과, 네? 생때 같은 우리 어린아이들 304명의 아이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도 유기하고 방기했던 그 정권이 내려놓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루어진 선거에서, 촛불혁명까지 일어난 그 선거에서 실제로 놓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앤심 47%, 홍안유 52%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대선 어떻습니까? 합쳐집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윤석열 별도 따로 각자 출마할 일 없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는. 이 현상이 그대로 난다면 41대 52대 6이 됐는데, 심상정 후보,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곧 대선 출마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하면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 우리 가족분 중에 최계바라님 아마 정의당 당원이실 텐데, 이 내용 가지고 한번 가서 심상정 대표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악이 완성되는 것은 선의 얼굴을 갖는 건데, 내년 대선에서 선의 얼굴로 탈바꿈하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부 다 사면해줘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마치 민주당 정부한테 누명을 덮어쓰고, 아니면은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결국은 그래서 구속됐던, 그러나 다시 선을 찾은 것처럼 그걸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인지. 홍, 안, 유 따로 나올 일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도 합당은 안 했지만 저쪽 동네 경선버스 가다가 나중에 탑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김동연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어떤 형태든 단일화를 이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그 농단을 했던 두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열렸던 대선이란 말이죠. 자, 갑자기 좀 우울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하고 들여다보면서 내년 대선 정말 우리가 만만치 않다. 저쪽 동네를 보면은 곧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윤석열이 이뻐서 37%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쪽 지지자들도요.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는 말뚝만 갖다 박아도 무조건 35%부터 시작하는 게
그 동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하시죠? 우리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계속 여론조사 때 비슷하게 나오고 화가 나고 이러면은 이렇게 합쳐보잖아요. 그죠? 합쳐서 계산해보면 그래도 나중에 열면은 우리가 이길 거야. 그 결과가 그렇게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가진 한 표를 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후보를 뽑아서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원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2표를 가지고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하는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네,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미워하고 미워하면 미워해야 되는 걸로 바꾸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펼쳐나가 보자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해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 사람 둘이가 MB 때 쿨했다고 하는 사람과 이명박 BBK 범죄 내가 다 막아줘서 대통령 됐다는 사람이 지금 저쪽에서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악의 완성은 선의 얼굴을 갖는 것입니다. 저 악이 선의 얼굴을 가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됐다 이겁니다. 정용 선생님, 대선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아니요. 대선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선 만만치 않다. 언제나 촛불혁명을 통해서 두 전쟁농단한 대통령을 집어넣고 한 선거에서도 만약에 저쪽이 단일화를 이뤘다면 우리가 더 47대 50이란 얘기예요. 그 현실을 보자는 얘기죠. 그죠? 그 현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선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막대기를 갖다 꽂아놔도 35부터 시작합니다. 저쪽은. 네. 그러니 등에 칼 꽂고 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쪽에 있다가 등에 칼을 꽂고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20 몇 프로 30 몇 프로 지지율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냥 막 머리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 하다가 튀어나간 사람이 저쪽에서 마치 남바 투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그리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우리 현실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시간은 저 사람 편은 아닙니다. 아무리 저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저들 콘크리트의 10%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해 가겠지만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만만한 순간은 없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좀 자유로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걸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 모래시계를 제작했던 제작자가 윤 캠프의 TV 토론회 코치를 맡았다는 소식을 했습니다. 모래시계 홍에 맞서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박창식 PD인데요. 박창식 PD.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원이 윤석열 대선 TV 토론회 코치로 나섰다. 모르겠습니다. 뭐 쩍벌을 고쳐줄 수 있을지 아니면 도리도리를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낯떨고 있니 모래시계 PD가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분이 비례대표 의원을 했다는 것도 사실 몰랐네요. 왜냐면 활동도 뭐 별로 없었고 어떤 것 같고 그렇지만 이분 윤 캠프의 미디어 본부장인 이 박창식 이분이 만들었던 모래시계 하얀 거탑 베토벤 바이러스 여명의 눈동자 하니까 귀가 번뜩 뜨이더라고요. 그거 만들었던 분인가? 모래시계 하얀 거탑 베토벤 바이러스 여명의 눈동자 다 그죠? 모두가 저렇게 봤던 프로인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 왜 거기 가 있나? 그 생각 들죠. 59년생 충북 단양 서울예대 연구과 졸업해 MBC, SBS, PD까지 한 사람이 모래시계를 만든 제작자가 지금 모래시계의 검사라고 하는 홍준표 지금 후보 그 건너편에서 지금 윤 캠프를 돕고 있습니다. 박창식 전 의원 얘기는 모래시계 제작 당시에 홍준표 의원이 검사 시절 경험담을 들려줘서 드라마 제작에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비례대표로, 2012년에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출마를 했다가 거기서 낙선을 하고, 누구한테 낙선합니까? 경기도 구리시에서 2016년에 지금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구리시에 2016년에 구리시에서 국회에 됐고요. 또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 다음번에는 패배해요. 저요. 구리에서. 누구한테 집니까? 주광덕. 한나라당 주광덕. 주광덕한테 패배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다시 탈환을 했죠. 윤호중. 그래서 2016년에 이기고 그 다음에 세 번 이제 3선에서 4선입니다. 윤호중.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이 박창식 의원은 저쪽 충북 제천 단양으로 가요. 충북 제천 단양으로 가서 다시 출마를 하지만 거기서는 경선 탈락을 하는 바람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주광덕 의원은 윤호중 의원한테 패배한 다음에 남양주로 가서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남양주로 가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남양주에서는 또 져서 지금은 야인이 됐죠. 누구한테 졌습니까? 김용민 의원한테 패배를 해서 야인이 됐고, 아무튼 구리시 그쪽에서 출마했던 분인데, 이분이 모래시계 제작했던 분이 윤석열 캠프에서 미디어 본부장을 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 홍준표 대표가 초등학교 학예회 같았다라고, 얼굴 이렇게 크게 사진 찍어놓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죠? 빨리 없애요. 그래서 이분 얘기가 아주 자연스러움. 박창식 미디어 본부장의 전략이 자연스러움이랍니다. 억지로 포장하기보다 원석 그대로의 느낌의 최소한의 테크닉을 가미하겠다. 저 이야기 듣는 사람들 어떨까요? 자연스러움. 윤석열한테 그 집안에서 경기가 들릴 텐데요. 억지로 포장하기보다 원석 그대로의 느낌, 자연스러움. 디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과연 홍보를 하러 간 사람이 맞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 그 아름다운 단어가 엉뚱한 곳에 가서 고생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했죠. 전 대표. 초등학교 학예 같았다. 토론 없는 발표에 고륙지책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도 윤캠프에서 토론을 싫어하니까. 그래도 그 학예회 우리가 지피지기이기 때문에 그 학예회의 그 내용을 살짝 한번 들여다보시죠. 살짝. 초등학교 학예회 같았다는 토론 없는 발표에 생명력을 잃었죠. 그죠? 무슨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보면 홍준표 후보도 보면 참 예리합니다. 초등학교 학예회. 자, 요렇게 쫙 썼습니다. 초등학교 학예회 같았다던 뭐, 근데 이 보면, 자, 왼쪽에서 한번 둘러볼까요? 윤석열, 최재형, 박찬주, 이 사람 육군 대장, 그 말 많았던, 사병한테 갑질 때, 안상수, 장성민, 원희룡, 하태경, 황교안, 박진, 장기표,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12명인데요. 김태호 후보는 8월 17일쯤에 그냥 철회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로 윤희숙도 빠졌죠. 그래서 14명이었다가 두 사람 빠지고 12명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참 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지지율을 이렇게 이 당내 그들 내부에서 범보수 자기 지지율 이렇게 놓고 보면 저 12사람을 이렇게 아코디언식으로 쫙 우물이면 오른쪽 두 사람, 왼쪽 두 사람이 딱 4인당 빅4가 남습니다. 제일 왼쪽 끝에 윤석열, 제일 오른쪽 끝에 홍준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가 유승민, 왼쪽에서 두 번째가 최재형.
아코디언 접듯이 확 접어서 네 사람만 남기면은 그 오른쪽 둘이 왼쪽 둘이가 남고요. 그걸 다시 확 좁혀가지고 또 두 사람만 남기면 제일 오른쪽 한 사람, 제일 왼쪽 끝에 한 사람 두 사람만 남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뭐 도적일지는 몰라도. 관찰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12명이 쭉 섰는데, 어떻게 저 순서로 섰는지는 몰라도, 그냥 양쪽을 좀 확 접어버리게, 뭐.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들 나름대로 지지율이 나 언론에 발표된 거를 순서대로 몇 사람만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 빈곤과의 전쟁을 한다는 윤석열, 서민복지공단을 한다는 홍준표, 경제안보 전문가라는 유승민, 깨끗한 신인이라고 자신이 얘기한다는 최재형, 오전 5승 경쟁력을 가졌다는 원희룡, 뭐 민주당하고 싸워서 자기들 5번 싸워서 5번 이겼다고 한답니다. 네, 하태경, 뭐 젊음을 강조한다 그래요. 황교안, 경제 살리겠다. 안상수, 인천 송도 신도시. 이렇게 일단 8명만, 그 외에 있는 4사람은 있습니다. 8명을 쭉 발표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봤습니다. 국진당이 우여곡절 끝에 시동을 걸었지만 토론을 두려워하는 자의 한계를 언제까지 덮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토론을 싫어하니까, 무서워하니까. 지금 당장 토론을 하면은 너무나 본전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토론 없이 그나마 후보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학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 걸로 일단 시동을 걸었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토론만 했다 그러면은 본전 다 드러나니까요, 그죠? 뭐 그러고 나중에 여야 간에 토론 안 할 수도 없을 텐데.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고. 국진당의 당원 제74조. 당원 제74조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저거 곧 정리 못하면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진당 당원 제74조가 뭐냐? 여기에 이준석 저거 곧 정리의 저거 곧 정리는 어떤 특정인일 수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발표한 윤과 간의 당대표와 윤 후보 간의 연간 갈등 관계라고, 그것이 저거가 그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곧 정리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국진당은 제74조가 뭐냐면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모든 권한을, 이거 골치 아픈 거죠. 밑에 잘못됐네요. 2020이 아니고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잽싸게 고쳐버리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2021년, 금년이죠. 2021년 11월 9일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무려 넉 달간, 이렇게 됩니다. 넉 달간 당대표의 권한이 정지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되면, 금년 11월 9일 날, 국진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니까, 민주당은 10월 10일이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10월 10일 날, 과반수를 득표하는 최종 후보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한 4, 5일간 뒤에 두 사람 간에 그걸 한다고 하죠. 그러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고, 국진당은 11월 9일 날 당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 그때부터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저거 곧 정리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윤이 이기게 된다면, 윤이 후보가 된다면 사사건건 갈등 국면이 만들어질 것이고, 석두파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던 그 키드들은 불만이 팽배할 것인데,
이 갈등 관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바라듯이 정리가 되어버린다면, 즉 홍준표 대선 후보가 만들어진다면 제7색 이미지의 당내 기반이 약화되고 속도파 탈락은 결별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어느 쪽으로 가게 되든 저쪽은 상당히 내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해서 당대표 자리까지 하게 되는 저 룰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결과가 되든 저쪽은 산 넘어 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은 여유롭게, 혹은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진보진영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상당히 다 내년 대선에 있어서 좀 여유롭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맨 앞곡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그런 부정과 부패함이 드러나서 탄핵까지 당하고 구속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단일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떻게 해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그들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의 분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나는 죽어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안 찍을 거야. 그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악의 얼굴을, 악의 사람한테 선으로 바꿔주는 데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관뚜껑에 못을 박을 것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년 세월 동안에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정치 세력이 그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단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관뚜껑에 못 박을 것만 남아있는데 오히려 그걸 열어주고 링게를 꽂아주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SNS를 통해서도 페이스북, 트위터 극과 극이잖아요. 그죠? 후보군으로 나눠져서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그건 또 똑같은 유사한 속성이 뭡니까? 우리 성향의 사람들끼리 친구를 맺잖아요. 이거 아니야 뭐 그냥 잘라내버리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공간 안에는 적어도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와 살갑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대한 공격이나 저쪽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 내부의 갈등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이 현실을 모든 분들께서 좀 깊게 고민하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가 좀 편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도 다른 좀 그냥 편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냥 마음만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가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관뚜껑 펑 열고 그냥 다 나오는 그 집단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두 표를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행복하게 만들 때에 쓰자라는 편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멋은 뽑는데 목숨 걸지 말자고. 멋은 뽑는데 목숨 걸지 말자고. 우리 심부름꾼 뽑는데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우리 국민이 왜 우리의 머슴을 뽑는데
목숨 걸어가면서 그래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10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정치는 생명 뭐라 그러죠? 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가정, 이매진. 그래서 오늘 엔딩송은 존 레논의 이매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Imagine there's no heaven. 그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글 한번 쓰실 때라도 이렇게 내가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우리 진영 내에서 내가 이렇게 저쪽을 비난하는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또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전달해 주고 함께 가자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